소리도 없고 불꽃도 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게 머리 위로 보이지 않는 빔이 쏟아지는 순간 뇌가 끓어오르는 듯한 고통과 함께 건장한 특수요원들이 낙엽처럼 쓰러집니다. 이것은 미래전쟁에서나 나올 법한 신개념 무기가 첫 등장한 사례입니다. 바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밤을 지배했던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의 실체입니다. 원리는 우리가 흔히 쓰는 전자레인지와 같습니다. 다만 그 출력을 수백만 배 증폭시켜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로 인간의 뇌 속 수분을 진동시켜 신경을 마비시키고 적의 모든 전자장비 회로를 그 자리에서 숫덩이로 만드는 현대전의 보이지 않는 사신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이 미국의 압도적인 보이지 않는 힘에 전율하고 있을 때 정작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의 불 켜진 창가에서는 회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이 무시무시한 무기를 현실화하는 심장은 고출력 에너지를 제어하는 전력 반도체와 이를 정밀하게 쏘아보내는 A사 레이더 기술인데,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인프라와 소형화 기술을 독점하다시피 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소수의 명품을 만들 때 우리는 그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이 기술을 양산해낼 능력이 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기술적 초격차의 기회를 포착한 한국 방산의 소름 돋는 반전 드라마가 미국을 통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미 언론사 CNN의 인터뷰 내용을 보겠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의 경비를 맡고 있었던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우리를 짓누르는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라고 증언했는데요. 2026년 1월 10일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마두로 대통령의 관저인 미라플로레스 궁을 철통같이 지키던 수백 명의 최정예 근위대는 단 20여 명의 미군 특수부대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총성은 단 한 발도 울리지 않았고 포연도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이 SNS에 공유한 현지 보안 요원의 증언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레이더가 먹통이 되고 하늘을 뒤덮은 드론대가 나타난 순간 머리가 터질 듯한 고통과 함께 코피가 쏟아졌고 우리는 바닥을 기어다닐 수밖에 없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적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내 뇌가 스스로 비명을 지르고 신체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는 상황을 말입니다. 2026년 1월 12일 MBC 뉴스를 통해 보도된 이 사건은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화약의 시대에서 에너지의 시대로 넘어갔음을 알리는 섬뜩한 신호탄입니다. 오늘 꺼리튜브는 베네수엘라의 밤을 찢어놓은 미군 신무기의 실체와 외신들이 분석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남들이 공포에 떨 때 기회를 포착한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반전 드라마를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이번 작전의 성공 직후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미국이 지향성 에너지 무기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국방성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이 극초단파를 이용한 대인제압 기술을 실전, 그것도 적국 지도부를 타격하는 참수작전에 투입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시사하는 바는 실로 엄청납니다. 그동안 하바나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외교계에서 괴담처럼 떠돌던 기술이 이제는 전장을 지배하는 전략 무기로 공식 데뷔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사용된 기술이 단순한 고출력 마이크로파가 아닌 뉴로스트라이크 기술의 완성형이라고 분석합니다. 현장 증언에서 나온 강렬한 음파와 머리가 터질 듯한 두통, 코피는 의학적으로 프레이 효과로 설명됩니다. 강력한 마이크로파 펄스가 두개골을 투과해 뇌 측두엽에 도달하면 뇌세포 속의 수분을 미세하게 진동시켜 급격한 열팽창을 일으킵니다. 이때 발생한 압력파가 청각신경을 직접 타격하면 귀가 아닌 뇌 내부에서 천둥이 치는 듯한 굉음을 듣게 됩니다. 이는 고막을 보호하는 귀마개나 방탄 헬멧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전파는 모든 것을 뚫고 들어가 병사들의 평형기관을 무너뜨리고 뇌압을 급상승시켜 코와 귀에서 출혈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뉴욕 포스트는 군사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미군 특수부대가 사용한 무기는 에피루스사의 레오니다스 시스템을 대인용으로 개량한 소형화 버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원래 드론의 전자 회로를 태워버리는 용도로 개발된 이 기술을 주파수 대역을 조정해 인간의 생체 신호를 교란하는 용도로 전용한 것입니다. 병사 한 명이 분당 300발을 쏘는 듯한 정밀도였다는 증언은 이 무기가 광범위하게 에너지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AI 기반의 위상 배열 레이더를 통해 개별 병사의 뇌를 하나하나 조준 사격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미국이 이 시점에 하필이면 베네수엘라에서 이 무기를 공개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너희의 벙커를 부수지 않고도 너희 지휘부의 뇌를 직접 해킹해 무력화시킬 수 있다. 즉 물리적 파괴 없이 적의 의지만을 꺾어버리는 4세대 비대칭 전력의 우위를 과시한 것입니다. 레이더가 꺼지고 통신이 두절되는 순간 적군은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쓰러져야 하는 공포. 이것이 바로 미국이 설계한 현대전의 새로운 공포 방정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합니다. 외신들이 찬사를 보내는 이 미국의 신무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천문학적인 비용과 운용의 난이도입니다. 수백억 달러의 개발비가 투입된 이 시스템은 작전 한 번을 수행하기 위해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며 습도나 기상 조건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군이 특수전 용도로 소수만 운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기술을 대량 생산하여 저비용으로 전장에 깔아버릴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전 세계에서 고출력 에너지를 제어하는 전력 반도체와 이를 뒷받침할 에이사 레이더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합리적인 가격에 찍어낼 수 있는 제조 인프라를 갖춘 나라. 미국 언론들이 경악하는 그 신무기의 공급망, 가장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코리아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이 명품을 만들어 전시할 때 한국은 그 명품을 압도하는 성능의 실전 무기를 만들어 전 세계에 팔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창이 날카로울수록 한국이 쥔 방패와 독침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기술을 숨기고 있기에 이토록 여유만만할 수 있는 걸까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에 투입된 미군의 시스템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으로 천문학적인 비용과 극악의 유지보수 난이도를 지적합니다. 트럭 한 대 분량의 장비 가격만 최소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80억 원을 호가하는 이 귀하신 몸은 한번 가동할 때마다 도시의 1개구가 사용할 법한 막대한 전력을 집어삼킵니다. 즉 미국은 특수부대 20명을 위해 수백억 원을 태우는 슈퍼카를 만든 셈이지만 전면전이 벌어지는 휴전선에서 적의 수천 개 드론대를 막아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슈퍼카가 아니라 고장나지 않고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전투 트럭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 한화시스템의 연구원들이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최고 성능을 내기 위해 장비의 덩치를 키우고 돈을 쏟아부을 때 한국은 소형화와 양산성이라는 가장 어렵지만 확실한 길을 뚫어냈기 때문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질화갈륨 전력 반도체 기술에 있습니다. 에너지 무기의 핵심은 전력을 손실 없이 고출력 빔으로 증폭시키는 것인데 기존 구형 소자를 사용하는 중국의 폴리 WB1 같은 무기가 비만 오면 출력이 반토막 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이 핵심 소자를 국산화하여 손바닥만한 칩으로 압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마치 남들이 거대한 장작불로 물을 끓일 때 우리는 초고효율 인덕션으로 순식간에 요리를 끝내는 것과 같은 기술적 초격차입니다. 실제로 한국군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청황 레이저 대공무기의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데이터가 하나 나옵니다. 미군이 미사일 한 발에 20억 원을 태우고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요격탄에 6천만 원을 쓸 때 한국의 이 무기는 전기세 단돈 2,000원이면 적의 드론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응용력입니다. 현재 한국은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에이사 레이더 기술을 응용해 드론뿐만 아니라 적의 미사일 시커와 전자회로를 영구적으로 태워버리는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 개발까지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미국이 인간의 뇌를 공격하는 생물학적 효과에 집중해 윤리적 논란을 감수할 때 한국은 적의 기계적 뇌인 반도체 회로를 마비시키는 가장 실전적이고 깔끔한 소프트킬 기술로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표준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다져놓은 세계 최강의 반도체 인프라가 방산과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방산 기업들이 부품 수급난으로 납기일을 못 맞출 때 한국은 핵심 부품인 고출력 증폭 모듈을
국내 파운드리에서 붕어빵 찍어내듯 양산할 수 있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국가들이 미국의 고가 장비 대신 한국의 청궁투와 대드론 체계에 열광하며 줄을 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화려한 스펙만 자랑하는 서방의 무기보다 한국의 무기가 거친 모래바람과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오작동 없이 적을 제압하는 그 살벌한 가성비와 신뢰성을 말입니다. 결국 베네수엘라의 밤을 찢었던 미군의 신무기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명확한 기회를 보여주었습니다. 미래의 전쟁은 더 이상 화약 냄새 진동하는 포탄의 대결이 아니라 누가 더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통제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흐름은 놀랍게도 대한민국에게 가장 유리한 판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통신, 그리고 이를 하나로 묶는 제조, 인프라까지 현대전의 승패를 가르는 이 모든 요소에서 세계 정점을 찍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년 1월 5일 베네수엘라 작전이 갖는 의미 영상입니다.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이 장면이 낯설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평화의 경계에서 살아왔고 속도가 곧 생존이라는 현실을 몸으로 배워왔습니다. 이번 작전이 보여준 것은 미국의 힘 그 자체보다 힘을 사용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대규모 병력 투입 대신 정보 우위와 공중 우위를 결합해 짧은 시간에 결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방식은 오늘날 가장 위험한 형태의 군사력입니다. 상대에게는 대응할 시간도 명분을 만들 여지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국의 현실감이 겹쳐집니다. 한국은 같은 시대에 더 촘촘한 감시망과 더 빠른 지휘 결심 구조를 구축해 왔습니다. 우리는 매일을 가정한 시나리오 속에서 탐지, 결심, 타격을 몇 분 단위로 계산합니다. 이번 사건을 보며 한국 시청자들이 느끼는 묘한 감정은 미국이 보여준 이 구조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는 데서 옵니다. 플랫폼의 크기나 국력의 총량은 다를지 몰라도 속도와 통합이라는 방향성은 같습니다. 외신들이 이번 작전을 두고 남긴 문장들을 곱씹어보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현대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건 누가 더 많은 병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빠르게 사실을 만들어내느냐입니다. 사실이 먼저 만들어지면 해석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는 바로 그 과정을 압축해서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만약 같은 질문이 우리 앞에 놓인다면 우리는 얼마나 빠르게 답을 내릴 수 있는가? 이번 베네수엘라 사안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 실제로 벌어졌는가 보다 왜 이런 서사가 지금 이 시점에 폭발적으로 소비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해외 주요 매체와 군사 분석가들이 공통으로 주목하는 지점은 베네수엘라라는 국가가 갖는 전략적 성격입니다. 이 나라는 단순한 반미 국가가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자국 본토와 가장 가까운 지정학적 공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중첩되는 상징적 사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중남미라는 지역은 오랫동안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놓여 있었고 외부 강대국의 군사, 정보, 에너지 진입에는 극도로 민감한 공간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바로 그 민감한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문제는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모든 계산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확인된 원유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최대급 국가이며 이 자원은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라 정권 유지와 외교 노선의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은 석유를 통해 국내 지지층을 관리하고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끌어왔습니다. 해외 에너지 전문 매체들은 이 구조를 부채와 석유가 맞물린 교환 관계로 분석해 왔습니다. 중국은 자금을 제공하고 베네수엘라는 장기적인 원유 공급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흐름이 유지되는 한 미국 입장에서는 중남미에서 중국의 에너지 안보축이 고정되는 셈이 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응을 단순한 정권 교체 욕구로만 해석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외신 분석을 종합하면 미국은 베네수엘라 문제를 군사, 외교, 에너지, 이민, 마약이라는 다층적 위협이 결합된 사안으로 인식해왔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 붕괴로 발생한 대규모 이주민 문제는 이미 미국 국내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과 불법 이민 문제는 단순한 인도주의 이슈를 넘어 치안과 정치적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마약 밀매와 범죄 조직이 얽히면서 베네수엘라는 미국 내부 안보 담론에서 점점 더 위험한 국가로 그려졌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 사안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 분명한 메시지는 있습니다. 현대 군사력은 더 이상 대규모 상륙이나 장기 점령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은 결합 능력입니다. 감시 자산이 목표를 포착하고 통신과 지휘 체계를 동시에 마비시키며 공중 전력이 짧은 시간 동안 압도적 우위를 확보한 뒤 특수전이 결정적 순간에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병력의 숫자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몇 시간에 공백을 만들 수 있느냐, 그 공백 안에서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고속작전 개념은 항상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외 분석가들이 동시에 경고하는 지점은 바로 이후 단계입니다.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거나 체포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통치와 치안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도전이 됩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미 정치적 분열이 극심하고 지방 권력과 범죄 조직, 군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입니다. 중앙 권력이 흔들릴수록 이들 세력은 더 빠르게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외부 개입 세력은 단기간의 군사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안정화 비용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기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초기 군사작전은 압도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이후 국가재건과 치안 유지 과정에서 막대한 인적 및 재정적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역시 비슷한 경로를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해외 언론들이 이번 사안을 두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도 군사적 결과보다 정치적 후폭풍이 더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청자 관점에서 이 본론이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흐름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역시 속도와 결심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공간입니다. 한국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시간을 끄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시, 지휘, 타격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는지가 생존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해외에서 논의되는 현대 군사작전 개념은 이미 한국이 오랫동안 실전 환경에서 다듬어 온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이번 논쟁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현대 안보 환경에서 군사력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정치와 경제, 산업과 여론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고속작전이라는 개념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복잡하고 더 긴 책임이 따라옵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는 순간 군사적 성공은 오히려 전략적 부담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이 마주한 안보 환경 위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